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친가 식구들에게 애정 한번 받지 못하고 자란 장녀라고 소개를 해야 될까 싶네요. 지금은 정말 소중한 두 명의 가족이 생겼습니다. 결혼까지 했으니 남편네 시댁 식구까지 포함해야겠네요. 현재는 하염없이 행복한 날들만 이어지고 있는 중인데 사실 제가 처음부터 꽃길을 걸었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과거에 그때만 해도 가족을 많이 원망했고 세상은 원래 불행한 건 줄로만 알았고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요. 제게 행복을 모르고 자라게 만든 원흉들한테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는지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집은 어른들이 아들을 유독 바라는 집안이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한두 살 먹으면서 아빠와 할머니한테 구박받는 엄마가 뭐 때문에 그리 혼나는지 알게 되었어요. 엄마가 다들 그렇게 바라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인 저를 낳았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할머니와 아빠의 훈수질이 막 심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세상을 뜨고 나서부터 할머니의 윽박은 기다렸다는 듯이 심해졌고 엄마를 포함해 저까지 미움을 받았어요. 제가 완전 아기였을 때는 당연히 기억이 안 납니다. 조금 크고 나서 생각한 건데 아마 엄마 아빠는 뱃속에서 제 성별이 드러나자마자 저를 가지고 많이 싸우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유는 당연하잖아요. 내가 딸이기 때문이었죠. 오직 그 이유 하나가 하루하루 집안이 풍비박산 되어가는 유일한 근거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할머니도 할머니지만 엄마의 배우자인 아빠가 참 너무했다고 봤는데요. 당시에 아빠가 더 미웠던 건 할머니는 같이 사는 게 아니라서 많이 안 만나기도 했고 아빠가 엄마에게 아들 못 낳는 귀신이라며 막대하는 걸 매일 봤기 때문이에요. 엄마에게만 향하던 아빠의 불같은 화살이 제게 튀기까지 그리 길게 걸리지 않았는데요. 제 기억으로 아빠가 저를 안아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빠는 항상 저한테 들어가는 모든 돈을 아까워했고 오히려 엄마한테 주던 생활비를 끊기까지 했어요. 때문에 엄마는 따로 알바를 하면서 제 초등학교를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집안 돌아가는 분위기를 눈치챘어요. 개학을 앞두고 마지막 일기를 쓰고 있을 때 아빠가 술 먹고 들어와서 엄마에게 호통치는 걸 들었거든요. 야, 이 여팻네야. 집에서 식충이처럼 밥 죽는 시간에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라도 하란 말이야. 고작 딸 하나 낳고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넘어가냐고. 몇 번을 말해.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냐고. 나만 문제 있어? 아들씨 못 부리는 당신도 잘못 있는 거 아니야? 하늘이 정해주는 걸 나더러 뭘 더 어쩌라고. 이 썩을 년이 건방지게 어디서 큰 소리야? 그러니까 네 말은 지금 내 탓이라는 거냐? 내 씨가 뭐가 어쩌고 저째? 이 돼지 같은 년이. 아빠는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엄마한테 시비를 걸었습니다. 손찌검도 빠지지 않았고요. 방문을 닫고 있는 제 방에 고스란히 그 다툼이 들릴 정도로 컸어요. 엄마는 스트레스를 주로 먹는 걸로 해결했는데요. 그렇다고 살이 찌거나 덩치가 큰 게 아니었거든요. 아빠가 술 취해 쓰러져서 모르겠지만 엄마는 먹었던 음식을 새벽에 모두 토해내고 말아요. 제가 한번 싹 자지도 않고 가서 등 두들겨주면 엄마가 괜찮다고 얼른 들어가서 자라고 해서 잘 알고 있어요. 아빠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맨날 엄마가 밥 먹고 있는 걸로 큰 소리를 많이 쳤습니다. 그때마다 제 속은 아빠를 향한 원망으로 가득 채워져 갔죠. 이 모든 불행이 단지 엄마가 아들을 못 낳아서라는 게 그 어린 나이에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갔습니다. 엄마라고 아들을 안 낳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누구보다 엄마가 가장 간절할 거란 말이에요. 아들 만들고 싶다고 뚝딱 만들어버리는 게 임신이면 세상 어느 천지 부부가 자녀 성별로 울고 웃고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스트레스 때문에 애가 더 안 생기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아빠가 하도 자기 가문 씨 말릴 셈이냐고 협박했고 그 때문에 엄마는 아빠와 원치 않는 관계를 이으며 노력 많이 했습니다.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생기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당시 제일 괴로웠던 건 분명 엄마였는데 그럼에도 얼른 아들을 임신하길 원하셨어요.
한 번은 엄마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게 걱정되어 저를 데리고 산부인과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엄마한테 너무 스트레스가 과도해서 몸이 아기 집을 만들 만한 건강을 못 갖췄다고 하는 거 있죠. 그래도 어쩝니까? 그 집을 나오지 않는 이상 스트레스와 함께 살아야 하는데 엄마는 스트레스 때문에 임신이 잘 안 된다는 걸 아빠 할머니한테 숨겼습니다. 알려봤자 그 사람들이 바뀔 것 같지도 않으니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까지 아들 못 만들면 그대로 살겠다고 단념을 했어요. 그렇게 그 사실을 저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중학생이 되었는데요. 그때까지도 엄마는 아빠와 할머니한테 한결같이 아들 소리로 괴롭힘을 당하며 지내왔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다 보니 자리를 비워야 해서 엄마를 지켜주는데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아주 어릴 땐 아빠가 무서워서 엄마를 도우지 못했지만 중학생이 되었을 땐 저도 제 나름대로 신념과 생각이 있어서 아빠한테 대들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한날 하교하고 돌아왔는데 아빠가 또 엄마를 괴롭히고 있더라고요. 바로 엄마를 제 뒤로 숨기며 겁없이 아빠를 맞섰죠. 엄마가 아들을 못 낳는 게 아니라 아빠가 못 낳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 아빠가 맨날 술 먹고 엄마 쥐잡듯이 잡는데 어떻게 애가 생기겠어. 이런 식이면 아빠 때문에 있던 애도 유산될 지경이야. 상미야, 하지마. 방에 들어가.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게. 너 쓸데없는 소리 하면 혼나? 얼른 손 씻고 저녁 먹을 준비해. 나봐. 아빠도 알아야지. 모르니까 자꾸 엄마한테 함부로 하잖아. 아빤 모르지? 엄마 재작년에 병원 갔었어. 병원에서 뭘 하는지 알아? 엄마가 스트레스 과다 상태라서 아기 집이 버틸 만한 몸이 못 된대. 다 아빠 할머니 때문이잖아. 스트레스 좋아하시네. 남들은 순풍순풍 잘 만났는 거 네 엄마는 뭐가 그렇게 어렵다니? 아니 근데 이게 어린 것이 어디 아빠한테 바락바락 소리 지르고 난리야? 저는 그날 아빠한테 처음으로 맞을 뻔했어요. 엄마가 서둘러 아빠를 막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았겠죠. 엄마가 저보고 방에 가라고 소리쳐서 저는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아빠가 저한테 욕은 해도 손찌검은 안 했는데 솔직히 저도 그날 아빠 손이 올라오는 걸 보고 좀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동시에 실망도 컸습니다. 그래도 아빠라고 생각해서 제가 노력하면 언젠가 아빠를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한 번씩 관계 회복을 위해 애쓰기도 했거든요. 그날 후로 저는 아빠에게 딸로서의 마음을 다 접어버렸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마지막 애정을 완전 놓아버리니 아빠를 향한 제 마음에 남은 건 분노와 원망밖에 없더군요. 저는 사춘기의 히스테리를 아마 아빠한테 제일 많이 부렸던 것 같아요. 엄마를 괴롭힌다 싶으면 자다가도 뛰어가 아빠한테 대들었으니까요. 그래도 아빠는 제가 악바리 근성으로 막아대니 엄마한테 손찌검하는 걸 줄이긴 하더라고요. 여전히 한숨 쉬고 욕하는 건 마찬가지였지만 그동안에 비하면 엄마를 덜 함부로 했습니다. 스트레스 과다 때문에 아기 집이 불안정하다고 하니 그 말에 살짝 겁먹은 듯한데 진작에 말해줄 걸 싶더군요. 엄마도 참 제 엄마지만 당시에는 어린 마음에 엄마가 너무 바보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체 왜 아빠 할머니한테 휘둘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지 말고 아빠 할머니 버리고 도망가자고 했는데도 엄마는 저를 타이르기만 했어요. 아들만 낳으면 아빠도 안 그럴 거야. 너 처음 가졌을 때 아빠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아? 내가 아들인 줄 알아서 그랬다면서. 할머니가 딸이 확실하다는 태몽을 꿨다면 나 엄마 지금처럼 똑같이 찬밥 신세였을 거야. 엄마는 아빠와 할머니의 본색이 어떤지 알면서도 제게는 그 사실을 자꾸 미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아픔을 위로해주는 건 너무 기특하고 고마운데 식구를 너무 원망하지 말라고 하네요. 사춘기가 오기 전에 저는 제가 행동거지를 잘못하면 괜히 엄마가 욕먹을까봐 일부러 더 아빠 할머니한테 예의를 갖추고 살았거든요. 근데 할머니 아빠한테는 제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느꼈어요. 이 사람들은 충분히 원망의 대상이 되어도 되는 사람들이라고. 제게는 이미 마음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그것만큼은 엄마 말을 따라줄 수가 없어서 저는 계속 버릇없이 굴었어요. 그 뒤로도 엄마는 아빠와 임신을 하기 위해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한 해를 넘기기 전에 기쁜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번엔 엄마가 정말 임신을 하게 된 거죠. 태어난다면 제게는 띠동갑도 넘는 동생이 생긴 것이기도 했고요. 막상 동생이 생긴다니 저도 오랜만에 뜬구름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여동생이든 남동생이든 다 예뻐해줄 자신이 있었지만 이왕이면 남동생이길 바랬습니다. 저도 할머니 아빠 말처럼 해주기 싫은데 한편으론 엄마가 아들을 낳아서 그들에게 그만 인정받기를 원했거든요. 성별을 확인할 수 없는 시기에는 할머니 아빠가 엄마한테 폭언을 조금 삼갔는데요. 겨우 얻은 아이를 혹시나 유산하게 되면 안 되니까 조심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고 환대를 하는 건 또 아니었어요. 행여나 뱃속의 아이가 딸일 경우 할머니와 아빠는 엄마를 가만두지 않으려고 벼르고 있었으니까요. 아마 저를 아들로 착각해서 기뻐했던 것처럼 김칫국 마시지 않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원래 한 달에 한 번 할머니 집에 가서 밥을 먹곤 했는데요. 한날은 식사 자리에 할머니 아빠가 엄마한테 하는 말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애기 성별 정확히 하려면 한 20주 정도 걸린다더라. 애미 너 이번에도 딸이면 그만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거라. 나도 더 늙기 전에 딴 여자 찾아서 대를 이어야겠소. 이러다 우리 집안 망하겠네. 이게 지금 손녀고 딸인 제 앞에서 할 소리인가요? 엄마도 자식 앞에서 체면이 있는데 그런 모욕을 대놓고 들었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렇잖아도 엄마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부들부들 떨며 눈물을 떨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숟가락을 식탁에 탁 내려놓더니 평소와 다르게 할머니께 조금 큰 소리를 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당신도 진짜 사람 아니야. 어떻게 사람을 성별로만 판단해요? 그깟 돼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막말로 제 아이 태어나고 어머님은 얼마나 사실 수 있는데요? 돌아가시고 나면 그만인 거지. 대를 잇고 못 잇고가 죽고 나면 대체 무슨 상관이냐고요. 뭐야? 말하는 싸가지가 뭐 이래? 어디서 안 하던 짓을 하고 있어? 너 지금 애 하나 생겼다고 유세 부리는 거냐? 쫓겨나고 싶니? 네, 유세 좀 부려볼게요. 어머님도 이딴 게 아들이라고 엄청 유세 부리시잖아요. 저는 그러면 안 되나요? 적어도 제 아이들은 어머님 아들보단 다 잘날 거예요. 당신 미쳤어? 우리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그리고 뭐? 이딴 게 아들? 이게 임신했다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확 그냥. 그때 아빠가 엄마를 향해 숟가락을 올리는데 예전 같았으면 바로 내리쳤을 것을 엄마의 임신 때문인지 그냥 때리는 신용만 하더라고요. 아빠가 분을 삭히며 열을 내고 있는 순간 그때 시모가 식탁 위에 있는 동치미 국물을 엄마한테 뿌렸습니다. 엄마 옷이 동치미 국물에 쫄딱 젖고 말았죠. 기어오르는 것도 정도가 있지. 네가 뭐라도 된 것 같으냐? 너는 그냥 우리 집안 후손을 낳아줄 기계일 뿐이야. 며느리 대우라도 받고 싶었나 본데 착각하지 말거라. 애미애비 없는 년은 이래서 안 돼. 저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없어요. 제가 겨우 2살일 때 두 분 다 뇌출혈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제 엄마한테 한 번씩 애미애비 없는 년이라고 생각 없이 툭툭 던졌는데요. 제가 저 때 사춘기 절정이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정사정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저는 할머니의 몰상식한 행동에 참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에서 가장 비중이 컸던 아구찜 접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얼굴에 사정없이 냅다 뿌려버렸어요. 접시에 늘러붙은 콩나물까지 손으로 싹싹 긁어서 던졌고 할머니 옷에다가 더러워진 손을 닦았습니다. 할머니가 기어오르는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하길래 저도 한번 해봤어요. 기분 나쁘세요? 알면 작작하세요. 한 번만 더 우리 엄마 건들면 저 더한 짓도 할 거예요. 그 아구찜도 엄마가 입덧으로 생선을 힘들어했는데 할머니가 자기 아들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무시하고서 준비한 거였어요. 저는 경악하는 할머니 얼굴을 똑바로 마주하면서 겁도 없이 노려봤습니다. 지금 돌아봐도 그때 저는 무척 거침이 없었다고 봅니다. 현재는 상상도 못할 용기거든요.
할머니는 빨간 국물이 범벅된 처참한 몰골로 소리를 아악 지르면서 절규했습니다. 1년을 돈 모아 샀던 분홍빛 원피스가 더럽혀졌다며 난리가 났네요. 여태 늙은 몸뚱이에 가려져 태가 안 살아서 몰랐는데 나름 값비싼 명품이었나 보더라고요. 야, 너 이 기집애 할머니한테 무슨 짓이야? 오늘 아주 둘이서 쌍으로 사람 열받게 하네? 네가 엄마 몫까지 대신 감당할래? 아빠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때리려는 걸 엄마가 막는 바람에 아빠 눈싸움만 했는데요. 저는 이제 아빠가 무력을 행사하려고 해도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그땐 엄마가 맞는 걸 보느니 제가 맞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그랬나 봅니다. 아들인지 아닌지 그거면 되는 거잖아요. 아들 아니면 이혼해 줄 테니까 제발 딸애는 건들지 마. 엄마는 아빠에게 울고 불며 사정했어요. 엄마 입에서 처음으로 이혼 단어가 나왔는데 그건 아빠뿐만 아니라 저도 솔깃하게 된 고백이었어요. 이혼해준다는 엄마 말에 아빠는 씩씩거리며 주먹질을 참았고 엄마는 혹시나 아빠가 다시 화낼까 싶어서 그대로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임신 20주 될 때까지 집안이 조용했어요. 할머니는 저 때문에 화가 많이 났는지 엄마한테 결과 보고만 하라며 연락을 끊어버렸네요. 20주는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습니다. 아빠, 할머니는 오래 기다렸는지 아침부터 엄마를 재촉했어요. 그렇게 병원을 다녀온 뒤로 이 끈질긴 관계가 드디어 정리가 되었는데요. 엄마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 아닌 딸이라는 게 밝혀지자 아빠가 기다렸다는 듯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인사도 없고 얼굴도 비추지 않았죠. 엄마는 양육비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를 했고요. 제가 원래 살던 집은 재산 분할로 처리되어 팔렸습니다. 저와 엄마는 집을 나오고 밤새 걸어서 겨우 여관 같은 단칸방을 얻어 살 수 있었는데요. 재산 분할받은 돈이 아니었다면 이마저도 못 구했을 거라 감지덕지하며 계약했습니다. 원래 살던 형편보다 훨씬 어려워졌지만 저는 내내 기분이 들떠 있었어요. 더 이상 아빠와 할머니의 저주가 없고 엄마와 둘만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 사이 엄마는 갈수록 움직임이 불편해지고 배가 불러왔습니다. 출산이 임박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쿵쿵 뛰어요. 엄마가 만삭이라 몸이 안 좋은 걸 알아서 친구들과 놀지도 않고 바로바로 하교를 했는데 한날은 저희 집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둘러 집안을 살폈으나 엄마는 없고 어질러진 이불만 있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되었을까봐 혹시 아빠가 저희를 찾아내서 엄마한테 해코지를 했을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가방도 못 벗고 엄마를 찾아 나서려고 신발을 다시 신는데 집주인이 저희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바로 주인 아줌마를 붙잡고 엄마를 봤냐고 여쭤봤죠. 그럼 너희 엄마야 받고 말고. 지금 내가 데리고 있어. 엄마가 너 지금쯤 하교할 시간이라고 봐달라고 하더라. 이리 와라. 네 동생 태어났다. 너무 예쁘더라. 집주인은 본래도 마음씨가 좋은 분이세요. 저희 사정을 알고서 방세도 10만 원 낮춰서 해주셨거든요. 집주인 아줌마께서 평소에도 만삭 엄마가 혼자 있는 걸 신경 쓰며 한 번씩 집에 들려주곤 했는데 마침 엄마가 진통이 온 걸 봤다고 하는 겁니다. 집주인이 자기도 집에서 출산해 아들을 낳았다면서 그 진통이 어떤 징조인지 알아서 엄마를 급히 집에 데려갔다는 거 있죠. 집주인 덕분에 저희 엄마가 무사히 출산을 했고 이후 주인 아줌마는 엄마 산후조리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내가 줄 건 없고 우리 둘째가 이번에 초등학교 가거든. 예전에 입었던 아들 옷들 좀 챙겨왔어. 딸애라서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당장 급할 테니깐. 도대체 이 많은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꼭 기억하고 보답하겠습니다. 일이 자꾸 울어서야 예쁜 딸 둘을 씩씩하게 키울 수 있겠소? 네가 상미라고 했지? 엄마 많이 위로해줘야겠다. 집주인은 자기 아들 옷 중에서 작은 옷들을 제 동생한테 입히라고 주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갓난 아기한테는 컸으며 또 남자의 옷이라 공주풍 옷은 아니었지만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히 생각하며 집주인에게 고개를 한참 숙였어요. 저 또한 감사한 마음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더없이 예의를 갖추고 밝고 씩씩한 태도를 보였죠. 다 큰 나이에 여동생을 얻었지만 마치 자식이 있다면 딸을 안고 있는 기분처럼 느껴졌어요. 아이가 너무 작고 소중하더라고요. 이름은 상이라고 지었는데 집주인이 저같이 상자 돌림하라고 추천해준 이름이었습니다. 식구가 하나 더 생기니 다른 의미에서 또 살맛이 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엄마가 여동생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어서 그동안 수중에 있는 돈이 다 떨어진 상태였어요. 양육비도 다달이 안 들어오고 법적 조치가 취해지면 몇 달 양육비가 한 번에 몰아서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사지 멀쩡한 저는 더 이상 엄마 말대로 공부만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생 되자마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께는 어려운 사정을 말하고 야자를 뺐고요. 그렇다고 학습을 게을리한 건 아니었습니다. 따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서 특히 수업 시간에 집중을 했죠. 학교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제 성적은 무섭게 치고 올랐고 어느새 진학 상담할 때가 되고 보니 서울대보다 한 단계 낮은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갈 수 있는 수준이 되어 있더군요. 엄마, 내가 꼭 훌륭한 건축사가 돼서 집 선물해 줄게. 상이 방, 내 방, 엄마 방 하나씩 있는 걸로. 엄마는 어떤 집에서 살고 싶어? 아이고, 무슨. 엄마는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해준 것도 없는데 네가 이만큼 잘 커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선물 받은 기분이야. 엄마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줘. 또 이런다. 내가 왜 공부 열심히 했는데 엄마 상이 같이 살 집 만들고 싶어서 건축과 간 거란 말이야. 엄마는 저를 기특하게 여겼지만 정말로 어떤 걸 크게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성향을 알기 때문에 저는 엄마가 괜찮다고 해도 밀어붙일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쉬엄쉬엄 하라는 말에도 뭐든 최선을 다해 임하고 집중하며 지냈습니다.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도 알바를 자처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고 그 돈을 전부 엄마한테 생활비하라고 보내줬습니다. 덕분에 엄마는 그 돈으로 상이를 어린이집까지 보내면서 키울 수 있었어요. 참 청춘이었네요. 저도 제가 이렇게 목표만 보고 무섭게 달릴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거든요. 졸업할 무렵 저는 한 건축회사에 인턴 시험 합격했고요. 4학년 마지막 학기에 바로 인턴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인턴 때부터 유능한 신입으로 인턴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게 되었는데요. 그 덕분에 선배님들이 잘 봐주셔서 수습을 무사히 통과하고 정사원이 되었고 그 뒤로도 쭉쭉 승승장구만 하였습니다. 직장인으로 생활한 지 한 5년 차 되었을 때였던 것 같은데요. 저희 식구는 제법 이사 갈 수 있는 돈을 모아서 그 단칸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저희 식구에게 큰 은인이나 다름없는 집주인께 너무 감사해서 그 보답으로 작은 사례를 준비해서 드렸어요. 어머나, 나를 뭘로 보고 이 돈 못 받아. 내가 어디 돈 받으려고 너희 식구 들여다봤겠니? 상미야, 이 아줌마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마. 저 없을 때 엄마한테 요리도 가져다 주시고 같이 데리고 외식도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우리 상이도 아줌마 늦둥이 아들이 많이 챙기고 놀아준 거 알아요. 꼭 보답하고 싶어요. 그래야 제가 다음에 아줌마 얼굴을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나 이런 거 불편하고 민망한데 어쩜 집안 사람들이 이렇게 다 마음이 예쁠까. 상미야, 혹시라도 그 썩을 놈 찾아오면 이 아줌마한테 전화해. 아, 동생이 저기 어디 잘 나가는 검사야. 집주인은 저희가 택시 탈 때까지 배웅을 해주셨습니다. 언니 동생 하면서 지낸 엄마도 집주인과의 작별을 아쉬워했지만 연락처가 있으니 언제든지 또 만나기로 기약했죠. 저희 세 식구는 그렇게 조금 더 형편 괜찮은 신축 오피스텔로 이사를 갔습니다. 겨우 방 2개라지만 상이가 집이 예쁘고 크다고 좋아라면서 방방 뛰는 거 있죠. 웃음이 만개한 식구들의 표정을 보는데 고갈된 체력이 싹 충전되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처지는 훨씬 성장을 했고 제 인생에는 또 다른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같은 회사 팀장인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되었거든요. 남자친구가 먼저 다가와줘서 시작하게 된 만남입니다. 남자친구는 저와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제 꿈에 대해 늘 감탄을 많이 해주었어요. 내가 도울게. 자기가 식구들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보니까 나까지 내 직업에 자부심 생기더라고. 나 자기한테 되게 많이 배워. 알지? 저희 식구가 살 집을 구상하는데 남자친구가 자꾸 도와주려고 해서 미안한 마음에 거절하고 있었는데요. 남자친구가 계속 진정성을 보여주니까 더 밀어내는 것도 무리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면목 없지만 남자친구의 능력을 도움받아 본격적으로 건축을 실현시킬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미래에 우리 엄마가 편히 지낼 주택집을 짓고 싶다 하니 공기 좋고 물 좋은데 심지어 가격까지 괜찮은 땅을 열심히 알아봐 주더라고요. 남자친구 덕분에 한동안 여기저기 땅 보러 다니느라 바쁘게 지냈네요. 일하다가 알게 된 건데 남자친구가 건축 계통에서 꽤 이름 날리는 유능한 팀장이더라고요. 당연히 바쁠 텐데도 끝까지 제가 하는 일에 힘 보태겠다고 고집을 부려 고맙다가도 난처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네요. 그렇게 아빠와 할머니 없는 세상에서 저는 제 식구들과 행복할 날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악독했던 인연이 쉽게 떨어져 나갈 건 아니었나 봅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땅을 보고 퇴근 후 같이 우리 집에 가게 되었는데 집 앞에 갔더니 학교 마치고 하교한 상이가 누구와 같이 서 있는 겁니다. 당시 여동생 나이는 15살이었습니다. 누군가 싶어서 상이를 따로 부르지 않고 남자친구와 함께 다가갔는데요. 아무리 봐도 우리 손녀 똑 닮았는데. 이름이 상이라고 했니? 언니가 정말 상미 아니야? 익숙한 목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동안 묻어두고 지냈던 할머니였기 때문이죠. 오랜만에 보는 것이기도 했고 몰골이 너무 거짓골이라서 바로 못 알아봤던 거예요. 깜짝 놀란 저는 뒤늦게 정신 차리고 쫓아가서 여동생을 분리시켰습니다. 뭐야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요? 무슨 낯짝으로 우리 식구를 찾아오냐고요. 당신이 그럴 자격이나 되는 사람이에요? 어머나 상미야, 우리 손녀가 벌써 이만큼이나 컸어? 참 예쁘게도 컸네. 저 아이가 혹시 내 둘째 손녀니? 맞는 것 같은데 자꾸 언니 되는 사람이 상미가 아니라고 해서.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 뭐든 비밀로 하라고 했거든요. 손녀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여기 당신 손녀가 어딨는데요? 얼굴 보기 껄끄러우니까 당장 꺼져요. 할머니는 예전에 명품을 두르고 있던 모습과 딴판인 차림새였습니다. 어디서 주운 것 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늘 화장이 가득한 얼굴은 기미가 덕지덕지 그을려 있었고요. 제발 네 엄마 좀 만나게 해다오. 도무지 문을 안 열어준다. 내가 네 엄마한테 꼭 해야 될 말이 있어. 분명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말 좀 해줘라. 우리 식구한테 무슨 볼 일이 남았다고요? 벌써 몇 년 전 일 아닌가요? 당신네들이 우리 엄마 쫓아낸 거잖아요. 다신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이니까 꺼지라고요. 아이고 상미야, 이 할미가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 사정할게. 네 아빠가 재혼에 실패하고부턴 정신 못 차리고 사고만 치고 다니잖니. 웬 꽃뱀한테 잘못 걸려서 천박한 핏줄 하나 생겼는데 그 애를 나한테 홀라당 던져놓고 도망을 가버렸어. 듣자 하니 아빠가 술집 가서 알게 된 여자랑 사고를 쳤는데 애가 덜컥 생겼다고 하네요. 그 여자는 아빠가 비싼 술도 바로바로 사주고 하니까 돈 많은 남자인 줄 알고 아빠의 청혼 받았는데 애 낳고 직접 아빠 집안 실체를 마주하고서 바로 돌변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빠도 일하다 잘리고 할머니도 한때 우리 엄마한테 했던 잔소리처럼 간섭하고 그랬더니 여자가 대놓고 짜증내면서 집을 나가버렸대요. 그 여자가 낳은 애는 아들이라는데 할머니 말로는 아빠도 말을 안 듣는데 애까지 울어대서 하루하루 정신을 못 차리겠다고 해요. 어쩌라고요. 자업자득이네요. 내가 그 아저씨 잘릴 줄 알았어. 할머니가 그리 오냐오냐 키우니까 대책 없이 사고만 치는 거 아니겠어요? 할머니가 뿌린 씨, 할머니가 거두는 꼴인데 뭐가 어때서요? 그때 엄마가 저희 다툼을 들었는지
바깥에 시끄러운 소리가 베란다까지 타고 들어오자 결국 밖으로 나오셨어요. 엄마 들어가. 내가 해결할게. 할머니가 엄마한테 애걸하려는 것 같거든? 엄마 마음 약한 거 알고 기어코 찾아내서 부탁이라도 하려고 그러나 봐. 아니야. 내가 한마디 해야 이 늙은이가 다신 걸음 못하지. 상미 너는 동생이 손님 데리고 먼저 집에 들어가 있어라. 할머니는 화가 나서 내려온 엄마에게 달려가 급히 손 붙잡았습니다. 저는 엄마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서 남자친구에게 여동생을 데리고 먼저 올라가라고 부탁하고 엄마 옆을 꼭 지켰어요. 그렇게 원하시던 손자 보셨잖아요. 천박한 핏줄이든 버려진 혈육이든 당신이 바라는 대로 대가 이어진 거 아닌가요? 어린애가 떼쓰는 것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와서 아쉬우세요? 그렇게 무시하던 딸 집안에 무릎이라도 꿇고 싶나 보죠? 그래, 꿇으라면 꿇을 수 있어. 그러니까 상미애미야, 화난 거 충분히 이해한다. 내가 정말 힘들어서 그래. 옛정 생각해서 우리 한번 도와줄 순 없겠니? 지금 이러시는 거 용서가 아니라 목숨 구걸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당연히 힘드셔야죠. 그렇게 떠받들던 아들이 손자한테 발목 잡히신 기분 느끼셔야죠. 말년에라도 그 융통성 없는 신념이 무너질 수 있어서 참 다행이네요. 남은 생 아들들이 주는 복 실컷 받으려고 그런가 봐요. 팔자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엄마는 그대로 저를 데리고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뒤따라 쫓아와서 몇 번을 문을 두들겼지만 엄마는 경찰 부르기 전에 꺼지란 소리만 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곤 나중에 기척이 없자 그대로 소금을 들고 나가서 집 주위에 뿌리더군요. 새집 기운 망친다면서 정말 꼼꼼히도 뿌렸습니다. 제 남자친구도 저희 집 사정을 얼추 다 알고 있어서 엄마와 저를 한참 위로해줬어요. 그 뒤로 할머니는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주변을 경계하며 지내던 사이 어느새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제 오랜 꿈이었던 우리 식구가 지낼 만한 전원주택 있잖아요. 예비 남편이 혹시라도 제가 사기당할까봐 손수 토지 계약 다 알아봐주고 저렴하고 괜찮은 집터로 구해줘서 야무지게 준비할 수 있었어요. 예비 남편이 추천해준 근교의 땅도 대출을 조금 받아서 매매를 했고요. 그렇게 계곡이 근처에 있는 땅에서 전원주택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몇 년을 노력해 만든 설계 도면을 가지고 남편이 추천해준 건축사와 함께 저렴한 견적으로 짓고 있어요. 아, 그리고 예비 남편과 결혼식 날짜 정하기 전에 상견례 약속부터 잡았는데요. 제가 그날 정말 깜짝 놀랐잖아요. 서로 일이 바빠서 시부모님을 상견례 때 처음 뵈었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다름 아닌 제가 아는 분이지 뭡니까? 옛날에 저희 엄마 저를 도와준 그때 그 집주인 아줌마인 거 아니겠어요? 왜 있잖아요. 제가 돈을 준다고 해도 손살에 치셨던 마음 좋은 아줌마요. 어머나, 이게 누구야? 석희 동생이 성미 아니니? 세상에나, 이게 다 무슨 인연이야? 저 다 큰 아가씨가 그때 그 아기 성이야? 예, 언니, 저 애가 성이에요. 언니 덕분에 무사히 낳았던 그 아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단 말이에요. 심장이 다 벌렁거리네. 자기, 우리 부모님이랑 아는 사이였어? 어떻게 아는 사이일 수가 있지? 나 지금 정신 없어서 이해가 하나도 안 되네. 나도 진짜 놀랬어. 내가 지난번에 말해준 적 있는데 기억할지 모르겠다. 옛날에 단칸방에서 되게 좋은 집주인 만났었다고 우리 식구한테 은인 같은 분이라고 했었잖아. 예비 남편은 제 말을 당연히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 놀랐습니다. 남편도 제 얘기를 들을 당시엔 그 집주인분을 엄청 칭찬했거든요. 저희는 서서 정신없이 인사를 나누느라 한참 뒤에 착석했는데요. 시모 옆에는 상위 또래로 보이는 남자애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누군지 바로 감이 오더라고요. 네, 바로 집주인 집에 있던 늦둥이 둘째 아들이었어요. 우리 상이 어린이집 다닐 때 그 옆에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항상 상이를 친동생처럼 손잡고 등하교하던 아이였죠.
그땐 저보다 한참 작았는데 상견례 때는 이미 저보다 키가 훌쩍 커 있는 거 아닙니까? 문득 세월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렇다면 저 아이가 예비 남편 남동생이라는 건데 생각을 곱씹을수록 정말 놀라운 인연이지 않습니까? 서로 감격에 겨워서 근황 얘기에만 빠져 있다가 엄마가 뒤늦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며 걱정되는 마음을 표현했는데요. 아이고 언니, 이렇게 사돈까지 맺을 줄 몰랐는데 우리 가족이 한없이 부족해서 어떡해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너무 받기만 하는 꼴이 돼버리는데. 에헤이, 상미 듣기에 서운할 소리 한다. 상미 같은 며느리 얻을 수 있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그리고 부족한 애 만에 그런 소리 하지 말랬더니 아직도 그러네. 세상에서 너 같은 엄마들이 제일 대단하고 보물인 거야. 자식을 둘이나 혼자 키웠는데 그보다 더 가진 것 많은 집안이 어딨다고. 무슨요. 내가 면목이 없어서 그러죠. 아직 언니한테 갚지 못한 빚도 많은데 사돈집이 서로의 얼굴이 되기도 하잖아요. 우리 상미야 참 잘 커주고 자랑스럽지만 이쪽 사돈 자리가 영 시원찮아서 걱정이네요. 제가 돈이 없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나한텐 인성이 최고 중요해. 상민애가 집 빼고 나서 이상한 젊은 애들이 미술 공부 준비하는 아지트로 쓰고 싶다길래 방을 싸게 해줬더니 글쎄 엉망으로 만들고 말도 없이 도망갔지 뭐야. 역시 돈이고 명예고 아무짝에 쓸모없더라. 그러면서 시모가 제게 덧붙이는 말이 신혼집도 자기가 아들 위해서 마련해놨다면서 저한테는 몸만 오면 된다고 하는 거 있죠. 예비 남편 성격이 참 착하고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는데 알고 보니 그 성격이 모조리 시모한테서 물려받은 거였죠. 시모는 며느리가 누굴까 걱정 반 기대 반이었대요. 요즘 젊은 사람들 엉뚱한 데서 속 많이 썩힌다면서 혹시라도 이상한 며느리 들어와서 귀중한 첫째 아들 인생 망칠까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를 보니 긴장했던 마음이 싹 가라앉았다네요. 그러면서 상견례 마무리될 때쯤 시모가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아가 하는데 하필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겹치면서 울컥 눈물이 새더라고요. 시모는 그런 저를 한없이 예쁘게 봐주면서 어렸을 때 기특하게 봤던 제가 며느리로 들어와서 너무 좋다고 앞으로 많이 아껴주고 잘할 테니까 아들 잘 부탁한다고 하시는 거 있죠. 그렇게 양가 부모님들이 축복하는 아래에서 저는 남편과 소규모로 예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정말 시집살이 같은 거 일절 모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어요. 당연히 현재도 그 행복이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전원주택이 얼마 전에 완공되었거든요. 남편과 제가 직장 일을 병행하면서 우리 엄마 이사 준비까지 돕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여러모로 알차고 바쁜 와중에 이 사연을 쓰고 있답니다. 엄마는 이사하는 내내 마주할 때마다 웃음꽃이 펴 있었어요. 특히나 마당의 조그마한 텃밭과 연못이 그렇게 마음에 드나 봐요. 아직 내부에 정리할 게 한참인데 갈 때마다 손수 키운 농작물이 금붕어 샀다면서 자랑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남편도 자기 장모님의 웃음이 좋은지 귀찮을 법도 한데 엄마가 하는 모든 말에 대응을 잘해주는 거 있죠. 저는 한 번씩 과거에 엄마가 매일 밤 울던 때가 생각이 나서 순간 감정이 울컥할 때도 있어요. 그대로 지금 이렇게 행복하신 걸 보니까 저도 더 이상 엄마 걱정은 덜어볼까 싶네요. 엄마는 요즘에도 저 덕분에 인생 폈다고 항상 저더러 고맙다고 말하는 게 습관인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엄마 덕분에 이렇게 당차고 이쁘게 컸으니까 이젠 고생 말고 행복한 일만 하고 지내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모도 저희 친정이 집이 가깝다 보니까 주말마다 엄마 집 텃밭에 같이 농작물 키우기 시작했거든요. 단칸방 살 때도 느낀 건데 두 분이서 여전히 언니 동생 하면서 잘 지내더라고요. 서로 입씨름도 안 하고 잘 통해서 좋다네요. 한 번은 제가 엄마한테 혹시 혼자라서 쓸쓸하지 않냐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엄마 말로는
성의도 있고 또 사돈이 심심할 때만 온다더니 지금은 평일 내려오고 있는데 너무 즐거워서 같이 놀다가 잠까지 자고 간다고 하네요. 학창시절 때 친구들이 집에서 떠들고 놀다가 밤을 보내는 것 같은 기분이라네요. 그걸 듣고 저는 그냥 두 분이 잘 지내서 보기 좋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시모와 엄마 사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사이더라고요. 내가 언니한테 이렇게 매일 와서 집에 안 갈 거면 아예 같이 살자고 한 소리 했거든. 그런데 네 시애미가 뭐라는지 아니? 남편 설득해서 아예 눌러 앉아야겠다고 그러는 거야. 엄마가 막 웃고 박수치면서 얘기하는데 장난이 아니라 진짜라는 게 더 당황스러웠어요. 이거 시부께서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싶더라고요. 그런데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시부가 허락해 주실 것도 같은 거예요. 몇 번 뵐 때마다 느꼈던 건데 시부는 시모를 무척 존중하며 지내고 계셨습니다. 시모의 의견이라면 늘 자신보다 우선순위로 두는 분이셨죠. 남편이 시부의 마음도 고스란히 전해받은 걸까요? 남편도 저를 되게 소중히 대하면서 존중해 주거든요. 어쨌든 저는 현재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이런 생활을 보내고 있답니다. 우리 엄마가 웃는 게 그렇게 예쁘다는 걸 요즘 많이 실감하고 있어요. 비운 뒤에 해 뜰 날 온다더니 고생 잔뜩 하신 우리 엄마한테 이제는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사연이 좀 들을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글을 유연하게 쓰는 솜씨가 없어서 듣는 분들이 거슬리진 않았을까 걱정도 되네요. 저는 되게 좋은 기회를 만나 제 인생을 털어놓을 수 있어서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친구들에게 회포 푸는 기분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아직 다른 분 사연은 읽어본 적이 없는데 시간 날 때 다시 한번 찾아와야겠어요. 제 글은 이쯤에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다들 마음 아프지 말고 늘 건강한 삶 살길 바랍니다.